제가 하는 범위로의 이제 게이미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부터 제가 세션들을 쭉 지켜보면서의 느낀 게이미피케이션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를 이게 이제 2011년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에서 이제 뭐 왔다고도 하고, 저희 같은 게임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터미널러지가 이제 닉 펠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거 자체가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끼케야 20년 정도밖에 안 된 터미널러지다, 뭐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의 의미를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에 쭉 있어 왔고 현재도 이제 게임 관련된 학생들과 뒹굴면서 게임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계에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최병호 교수님하고도 한 10수년간 이 게이미피케이션 포럼을 좀 저희가 많이 운영도 했었고 세미나도 해봤던 바에 의하면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오늘 이제 그 최병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질문들이 몇 개가 나왔었거든요. 딥 게이미피케이션.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분들은 다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패널 토론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의 범위가 원래 닉 펠링이니 뭐 이런 분들이 막 한참 얘기할 때 나왔던 정의 자체가 비게임 영역에 게임의 요소를 이제 토핑을 해서 이른바 사용자의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일련의 이제 활동, 저희는 이제 게임 융합 기술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비게임 영역이라는 말이 필요하냐? 최근에는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게임 영역 아니고 게임까지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게임의 요소를 잘 넣어서 이제 사용자라는 말을 우리는 또 불편해하죠. 게이미피케이션 학계에서는 이걸 이제 플레이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제 사용자의 진화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그 이용자, 사용자보다는 이용자를 우리는 또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디언스로 와서 듣는 분들도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게임을 사용하는 게이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스포츠 플레이어도 플레이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최병훈 교수가 마지막에 이제 던진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게임의 요소 몇 가지를 잠깐 우리 영역에다가 토핑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하면 인게이징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을 해결해주는 방법, 그게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CRM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문제 해결하는 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분이 계셨다라면 해결해 듣길 바라고,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께, 김 교수님께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오늘 좀 더 얘기하시려다가 못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디언스들이나 우리 좌우에 발표하신 우리 발제자분들하고도 뭐 질문도 하셔도 좋고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예,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부연 설명? 아니면 들으셨던 얘기들 중에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우선 게이미피케이션이 그 플레이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굉장히 습관성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얘기하면 좀 중독성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좋은 장점들을 갖다가 IT에 왜 접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에 관련된 트레이닝을 상당히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 졸업한 대학생이나 또는 이제 직원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다른 어떤 그런 기술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평생 교육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서 이 사람들의 커리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러닝 프로세스가 정말 너무나 1990년대 그런 러닝 프로세스를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과정이 또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임을 한 우리 MZ 세대들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갖다가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굉장한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마켓을 창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미피케이션 플러스 IT를 접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그런 필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에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최 교수님이나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활동을 했어도 아직 우리가 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인문학이나 이런 쪽 분야에서는 왜 그걸 아직 그 좋은 걸 왜 안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는 한 40년이라고 보거든요. 이른바 게임 베이스드 러닝 포함해가지고 에듀테크 이런 분야에 그거를 이제 게이미파이 했다 안 했다의 그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가장 큰 결실을 맺는 분야는 교육 분야였고요. 실제로 국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 논문 아마 우리 게임화 연구원에서 논문 분석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 게이미피케이션 쪽입니다. 참고로. 근데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 연구하는 분들이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죄송스러운 말씀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그런 취지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 IT하고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면 그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에듀케이션이나 또는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지금 게이미피케이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가령 뭐 클라우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 컴퓨터 자체를 갖다가 컨피그레이션하고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같이 IT 하는 사람하고 접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마켓을 창출해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생각을 지금 다른 CES 쇼 같은 데서 작년에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관련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같이 한번 토론을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발표해 주셨던 최용 교수님 아주 잘 들었고, 이제 로직 퍼즐을 이제 어떻게 how to solving with 이제 ChatGPT 뭐 이런 주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아마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제대로 메시지를 좀 던져주기 원하셨던 내용 중에 안 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미디어 소프트웨어학과가 물론 이제 게임 매니아 이 친구들이 진짜 게임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친구들이 이제 게임 덕들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여학생들도 막 슈팅 게임도 엄청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MZ 세대의 특성들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물론 이제 요즘 뭐 개인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까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무조건 이제 과제를 그러니까 팀으로 하게 해요. 경진대회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슈팅 게임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친구들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저는 이제 항상 뭘 하라 그러면 결과 내놓으라 했을 때는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저는 얘들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이제 게임으로 익숙해졌다 보니까 그게 너무 능숙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읽으면서 뭔가 학습 모델도 우리 이제 과거의 모델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커리큘럼을 만들면은 정말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는 이제 거의 다 섞어먹는가 했는데 다 챗GPT로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의 이제 뭐 거의 훈련 엄청나게 했죠.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한 200명을 가르쳤는데 그걸 이제 챗GPT 거의 마스터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약간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쇼크였죠. 제가 갑자기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거의 갈아 넣었는데 이게 반응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 친구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이제 트랜지션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딥테크가 이제 결국은 학생들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가르쳐주면 이거 우리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좋긴 한데 그랬을 때 듣고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좀 사견이지만 저희 딸이 어저께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너무 저는 보통 웃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기법이 정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은 애플 매니아인데 애플 본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딱 오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전조구나. 내년에는 왜냐하면 이거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그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게 팔로업이 너무나 뒤쳐져가지고 정말 진짜 그렇겠네라고 제가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오늘 발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이죠. 그거를 이제 집단 지성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약간 자기의 공명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뭔가 이미지가 뜨잖아요. 이게 이미지 있을 때 문자 맞춰보라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귀찮고 막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그걸 훈련을 시키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은 안 내지만 저절로 노동을 하는 거고 그게 다시 훈련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 사람이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의 뭔가 어떤 다수의 플레이어들을 참여시키는 거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나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캐치업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하실 말씀? 네, 교수님께 부원. 저도 잘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업이 보면 전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막 예상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형태로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챗GPT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챗GPT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커리큘럼이나 또는 이 수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얘네들을 가르쳐야 될지 교육부 장관이 그런 툴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막 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챗GPT를 물어봐서 하는 게 빠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아까 올프레임 알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넓게 좀 제가 4년 전에 학교 부임했을 때 수학 공학 수학이죠. 그거를 손으로 안 풀겠어요. 다 올프레임 알파로 해가지고 왜냐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좀 앞서가서 좀 했는데 저는 답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는 건 뭐냐 프로블럼을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야. 뭐 진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도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창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서바이벌을 하려고 막 찾아야 되는 거죠. 탐색을 하거나 뭔가 협력을 하거나 그런 미션을 줘가지고 미션을 클리어한다는 어떤 성취감을 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도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어떤 거냐 정답을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모든 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앞서 안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정말 저는 이제 생존력이란 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제 좀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출제자도 내가 정답이 뭔지를 몰라. 근데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찾고 어쩌면 좋은 솔루션을 찾고 우리가 이제 비교 검증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고 이게 정말 맞는지 그거를 자기가 팩트 체크도 하고 그 툴은 저는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너의 생각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빵점이다. 왜? 다 똑같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항상 이제 수업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갈 길이 사실 굉장히 먼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입시 바꿔야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그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이쪽에서는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도 되고요. 자, 그 주제는 조금 이따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제 첫 번째 그 패널들의 한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저도 이제 발제 자료를 좀 미리 좀 읽어보고 교수님 이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해자도 없어진다 이러는데 저도 이제 챗GPT를 작년 초부터 좀 만지작거리고 우리 제자들이랑 이제 게임 엔진에다가 아바타에 직접 넣어서 이른바 이제 모듈 API 모듈 받아다가 넣어서 김정태 아바타를 만들어서 실제로 대화를 시켜본 게 거의 1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아이들은 아까 교수님네 거하고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아예 게임을 하려고 들어온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찌들어 있어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게임에 우리 들어가면은 면접할 때 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왜 들어왔니? 그러면은 인디 게임 개발자가 될 거예요. 막 얘들은 외려 뭐냐면은 게임이 이미 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재미있지를 않아.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까 김 교수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왜 저렇게 재미난 거를 쟤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야, 니들이 명색이 게임 개발한다고 온 애들인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어?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속의 아바타로 쓰기에는 굉장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애들이 재미가 없다고 교수님 그 챗GPT 재미없어요. 응? 그렇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까 프롬프트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 사이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까지도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공포스러웠던 것 같은데 말씀 좀 주시죠. 너무 나갔다고 하면 되나요? 근데 발표까지 하시고 우리 이 영상은 아마 계속 떠도를 텐데 내년 초에 거봐 이렇게 됐잖아. 가 될지 정말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닐까요? 네, 비례는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겠죠. 저는 그 변곡점이냐 아니냐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 꼭 벡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방향성이나 크기, 또 심지어는 강도까지가 선회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샥을 맞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쇼 맞고 있는 중. 예.
저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케이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선후배 직원 얘기. 예. 그건 실제 사례인데 제 주변에는 기존에 거래도 업체와 관계를 다 끊고 있어요. GPTS로 다 돌려도 제 주변에도 진짜 열 몇 명 있던 집인데 3-4명으로 줄였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듣더라고요. 예, 왜냐면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그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픈 AI가 이걸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걸 사업을 한다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개념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측이 안 되면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 바뀌었어 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발표가 잘 안 들리는데 케이스 스터디는 너무 빨리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아마 우리 학교에 다 이제 우리 학생들, 제자들과 수업도 하고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마침 우리 집에 대학생 3학년 학생이 있어서 관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쇼를 먹기도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물론 이제 그 공대 계열이긴 하나 아빠 이번 중간고사 챗GPT 없었으면 난 빵점이었어 라는 얘기를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이 하는 이 상황 이건 뭐지? 하면서도 또 하나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은 얘들이란 표현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를 안 하더만요. 전화를 거는 거는 굉장히 무례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 제기가 나는 이미 현실에 있다. 선후배 관계 무슨 정보 공유? 그게 말이 될 법이나 해? 이미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챗GPT는 물을 더 끼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는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죠? 직장 가면은 밥 친구는 있나요? 막 이런 저도 그런 고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스몰 토크를 나눠봤고 이제 우리 제가 질문. 그럴까요? 네. 최동영 교수님한테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딥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챗 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게미피케이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챗 GPT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로 리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서 챗 GPT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지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좀 모자르면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쯤 되면 지금 말한 부분이 다 가능해질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챗GPT류의 서비스도 꽤 있고요. 이미. 근데 오픈소스 계열이 더 많거든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스스로 튜닝을 하든 데이터만 주든 아니 남의 걸 그냥 갖다 쓰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맨 끝에 말씀드렸던 건 다 엔터프라이즈 스며드는 건데 내년에 다 스며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우리가 종종 보고 있잖아요. 어도비에 스며들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챗 GPT 같은 거는 서비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이후에 서비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요 위에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엔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존에 있던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이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고 김 교수님께서는 딥 게이미피케이션의 디파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면은 현재 게이미피케이션이 1.0이라고 하면 이 GPT와 만나서 이제 2.0, 3.0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 진화할 것이다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에 제가 의견 드린 대로 게임의 요소를 몇 가지 PBR 몇 가지 포인트 배지 레벨을 몇 가지 토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1.0이면 되는 거고 이미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본 이념이나 컨셉 자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프로블럼 솔빙 쪽에 포커싱이 더 맞춰진 거죠. 그거를 모티베이트하고 뻔하게 만드는 그거를 딥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우리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띠오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챗봇에다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여러 가지 뭐 형태의 비즈니스를 일궈내는 뭐 이런 것도 그다 포함하죠. 딥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전달했길 바라고요. 자, 스몰 토크 이제 첫 번째 스몰 토크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정말 흥미롭고 관심이 있던 분야를 또 우리 최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 교수님이 이 좋은 게이미피케이션 기술이 있는데 왜 IT랑 이게 머지가 제대로 똑바로 안 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 사이드에서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우리 이제 게임 학계에서는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시리어스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듀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 베이스드 러닝, 디지털 게임 베이스드 러닝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말론이라든지 래퍼라든지 뭐 이런 연구자들이 꽤 오래 전부터 그걸 했어요. 특히 이제 1980년대쯤에 나왔던 논문 중에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답답하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 공부에 인게이징 시킬 것이냐라는 논문이 이제 말론이라는 연구자에 의해서 발표돼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왜 수학 게임에 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컴퓨터 게임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화살표를 쐈을 때 이 풍선을 터뜨렸을 때 A가 몇 개, B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연구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조군과 그러니까 전통 학습 그 다음에 이제 게이미파이된 환경에서의 학습 비교해가지고 했더니 게이미파이 상태에서의 학생들이 성적이 몇 퍼센트 더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루틴하게 지금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안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과 답은 저희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이제 게임화 교육원, 게임화 연구원 원장님 포함하면서 얘기를 또 많이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이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의 서비스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상품화, 프로덕트화해서 팔았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답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그래서 2, 3년 전에 2, 3년 전도 아니죠. 올 초까지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터미널로지가 굉장히 핫하다가 지금 수그러드는 이유하고 맥락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타버스 헬스케어, 뭐 메타버스 에듀케이션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한 3, 4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 게임 요소를 넣고 국어 공부에 게임 요소를 넣고 어학 공부에 게임 요소를 안 넣었던 적이 없어요. 했는데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한 2, 30 근데 저도 삼성에서 한 30년 전쯤에 제가 그때 당시에 한 40억 정도 규모의
이 EBS 교육 콘텐츠를 갖다가 여기다 게임의 요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우린 대박 날 거야. 제가 그거 담당 PD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별로 4과목씩 해가지고 실제로 EBS 동영상과 EBS 그 교육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문제은행 뱅크로 해가지고 막 잘하면은 막 소리도 나오고 코인도 주고 하는 것들을 90년대 중반에 이미 그렇게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됐죠. 하여튼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게 크레듀라는 회사와 메가스타디라는 회사의 전신격이 된 그런 프로덕트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하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던 거에 기여는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매출은 얼마를 했냐면요. 제가 그거 과목별로 해서 타이틀당 500개? 1000개? 이렇게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우리 때는 그게 CD롬 타이틀 시장이었거든요. 안 팔리니까 야 니네 어떻게 할래? 40억. 그래서 막 압박 들어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건 뭐 몇십 년 된 얘기니까 해도 괜찮겠죠? 필요하면 좀 나중에 걷어주세요. 비서실에서 어느 날은 연락이 왔어요. 야 그거 니네 CD롬에다가 그거 했던 거 있잖아. 교육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27, 8년 전이니까요. 종이책 보면서 문제 찍기 하는 거는 지금이나 그때 애들이나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컴퓨터 속에서 그때 막 CD롬이라는 게 막 나올 때니까 거기다 넣고 4번 정답 누르면 와 빵빠레 나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 주고 막 이러는 거를 했단 말이죠. 야 좋기는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판매해서는 안 되겠어. 이거를 온라인화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의 이제 머리 좋은 개발자들 데려다가 그걸 온라인 작업을 해가지고 삼성 임원진들한테만 공급을 했던 거고 그게 이른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분사한 회사가 크레듀라는 교육 기업 메가스타디급의 이제 그런 회사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먼저 이제 얻어 맞은 사람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이런 게임적인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중 간의 그러니까 비게임 영역에 토핑이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는 교수님들끼리 만나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교육 게임을 만드는 순간 그거는 교육 서비스냐 게임 서비스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협업이 필요하니까 교육 전문가들이랑 같이 또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우리 게임 쪽 그 개발하시던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때는 주도권 때문에 싸우다가 파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 여쭙고 말씀드리려고 하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저도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 아까 잠깐만 말씀하시고 이제 넘어갔었습니다만 저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디지털 치료제 연구와 개발을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성대에도 잠깐 있었는데 10년 전쯤에 그때도 유헬스케어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그죠? e헬스 이런 쪽을 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하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논문도 그때 지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혹시 학교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디지털 치료제 쪽 좀 더 저희가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는 어떻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VR 장비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이제 저희 잘하는 학생을 그냥 꽂아 넣은 거죠 개발자로. 그 친구가 이제 너무 공교롭게도 졸업 작품전이 저희가 하는 거랑 너무 디지털 스케일랑 너무 유사해가지고 이제 계속 잘 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상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대표가 조금 대표님께서 좀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분당차병원이랑 여기 보시면 이제 명함에 아니 병원 말고 제가 패스도 있거든요. 저희가 차병원에 입주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병원에 입주 차병원 분당차병원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또 서울역에도 차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가지고 두
군데랑 차병원이랑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서울역 차병원은 이제 난임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태클 건다든지 서로 막 의견 다툼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대표는 아예 국내 시장은 약간 좀 보지 말고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데 저희는 이제 아예 싱가포르에 지사도 하나 설립을 했고 아예 그냥 싱가포르만 이제 타겟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출장을 다녀왔어요. 10년 만에 싱가포르를 이제 다시 다녀왔는데 싱가포르 그러니까 엘덱스라고 해가지고 노인 이제 그 관련 이제 전시회 노인 용품들 근데 저희가 한국 기업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이제 그 싱가포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한국 아예 그냥 그게 이제 소스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지사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뜨겁고 일단은 그 컨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게임이죠. 게임인데 게임인데 어떤 폼? 폼은 이제 MR이에요. 믹스드 리얼리티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메뉴를 설정하고 이게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밖에서 지원을 해주게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QR 코드를 밖에서 찍어주면은 메뉴를 이제 어떤 게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밖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만 이제 게임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매 예방 치매가 아니고 동작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지 운동 그냥 그러니까 손 동작이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게임을 따라하면서 동작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이 어르신들이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뭐 자기가 뭐 하는 거에 반응을 하고 이게 실제로 뭔가 소리도 나고 뭔가 이게 터지고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풍선을 들어 올리기라면 풍선이 나오면 그걸 이제 손으로 쳐서 올리거나 아니면 벽 밀기가 있어. 벽이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벽을 밀어주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가 막 문금을 맞춰야 돼요. 자기 딱 제대로 해가지고 손도 디테일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5번 정도 성공하면은 이제 석세스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뭐 신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르신이나 환자분들이 관심 있으신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재활 훈련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거 왜냐하면 이제 액티브하게 그냥 뭐 하라면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장비도 그렇게 무겁지도 현재 않아요. 하시는 게 그러면 산학 협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기업의 회사? 회사 그러니까 약간 듀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고 뭐 하니까 이거 언제 나오냐 그리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되냐 뭐 여러 가지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서포트 해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어떤 IT 기업 있다면은 처음부터 인큐베이팅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엑시트 할 때까지를 다 끌어주는 어떤 VC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가서 거기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그 재활 치료만 하는 전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저희 POC까지 내년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 MOU 맺고 성과가 있었죠. 근데 이제 국내 현황은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메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걸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되게 강하신데. 그 약한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최 교수님. 예, 참좀 근데 저희 콘텐츠가 저는 그런 표현을 근데 영어로 이제 나빼드예요. 제가 이제 왜냐면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일단 저희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진짜 실효적인 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국내 시장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완전히 찬사를 받으니까 돈을 떠나서 굉장히 좀 짜릿한 뭔가를 느꼈어요. 진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진짜 재활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던 분이 정말 결사적으로 이제 그걸 보고 훈련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좀 제대로 만든 좀 보람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걸 얻었고 저희가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분당 차병원에 임상이 들어갔거든요.
연구자 입장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갈 길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그냥 습작으로 만들고 뭐 이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는 네. 거기에 이제 재활하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커뮤니케이션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게임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네. 그러니까 좀 아까운 게 많죠. 이건 진짜 어떻게 만들었는데 해가지고 많이 단초를 하게 됐죠. 저희 콘텐츠가 한 6개 정도 해가지고 진짜 상지 훈련에 입각한 게임들만 이렇게 드리자 이렇게 됐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켓이 타겟 마켓이 지금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IT 접목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접목하는 그 마켓 타겟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한테 가르치는 그 에듀케이션의 타겟이 일단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게 성공을 하려면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마케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성공하면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국에서는 딱 그게 있어요. 정말 이게 한국에 우리 우리가 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그게 성공이 거의 안 돼요. 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타겟은 이제 아까 제가 마켓 사이즈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평균 뭐 9%, 23% 이렇게 지금 자라나는 마켓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줄기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런 슬픈 사연들을 20, 30년 전에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이제 뭐 무슨 재단 뭐 이런 데서 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수천억짜리 과제도 내리고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다. 너무 안타깝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에도 좀 몇 년 살고 그 카네기 멜론 뭐 이런 데서 그 연구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거나 훨씬 더 큰 얘기들을 하시죠. 전 세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갑자기 그 기업 이름은 잊었는데 그 NC 출신 그 이루나였나요? 하여튼 그 NC 출신 개발자 부부가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교육 스타트업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들을 올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는 우리 교수님하고 좀 더 그 얘기는 이따 끝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정해진 시간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굉장히 이제 아까 얘기해주신 이제 게임 쪽에 저는 이제 학부 학생들,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아이들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365일 거의 게임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게임 플레이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요새는 그냥 뭐 수박 게임 이런 거, 뭐 젤다의 전설은 아시죠? 그런 게임들을 막 하다 보면 오늘 이제 이 게이미피케이션 그리고 게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라운드 토크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건데요. 보면은 최근에 이제 티어스 킹덤 여기 올해 여름인가 나온 젤다의 전설 시리즈인데요. 이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근데 우리 그 최 박사님 얘기한 거를 저는 믿으면서도 그런 세상에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가 반어적으로 자꾸 얘기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건 이제 아까 이 고글을 쓰고 안 쓰고 XR이든 MR이든 이런 용어의 문제도 아니고 게임 화면이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화면이 애니메이션 화면하고 거의 똑같아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죠. 국내에서는 PC 게임들은. 근데 이 스위치라는 요만한 디바이스에서도 그런 게임들이 구현이 되고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태까지 게임이 아니다. 앞으로 게임들은 애니메이션인지 게임인지 영화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장르 혼종 미디어로 진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그 글로벌리 이렇게 큰 비전 부분에서도 어느 날 문득 진짜 왜 터지기 전에 뭐 농축이 막 되었다가 조용한 상태? 지금이 어쩌면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특히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네트워킹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딥 게이미케이션이나 딥 클리너나 고도화가 되면 제일 수혜를 볼 곳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라고 보여지고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AWS 빨리 사든지 알리바바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젤다의 전설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게임 교수한테도 굉장히 큰데 이것들을 2, 3년 동안 메타버스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해서 알파 세대, 자알파 세대들까지 쇼킹한 거죠. 그들이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메타버스 정도라고 불렀을 때도 그런데 그들이 게임을 영접하는 순간 이쪽에 홀릭이 돼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하고 게임 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른바 린저씨라고 불리우던 레벨 노가다 하는 리니지 광들이 점점 은퇴하거나 떠나고 후발 사용자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들, 여자 사용자 20, 30대, 40대까지도 게임을 많이 해요. 굉장히. 그리고 혹자들은 뭐 게임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저도 뭐 기자들 자꾸 물어보거나 하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최근에 이제 게임계에 있었던 뭐 이게 손가락 사건부터 포함해가 이런저런 일들이 보여지는데 이 현상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왜 남초 콘텐츠 그 속에서 왜 페미니즘 논쟁이 이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왜 이 좋은 기술을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이 게임 융합 기술이 진정한 IT 그러니까 여기서도 터미널리지의 정의가 필요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IT와 제가 얘기하는 IT가 좀 차이가 있어요. 교수님은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에 조금 더 딥한 이런 쪽인 거고 저는 좀 아마 좀 말랑말랑한 쪽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의 쓰라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정말로 이 게임의 요소 기술, 그러니까 그래픽 기술 포함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우리 챗GPT 이 고도의 이런 그 자연 언어 전부 다 넣은 이런 기술들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메타버스 키워드는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메타휴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버튜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NC넥슨부터 포함해가지고 이 회사들은 15년 정도가 됐죠 벌써. 뭐냐면은 게임 속에서의 아바타, NPC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 like something이죠.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정도까지 들어간 거죠. 이미 이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라 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그죠? 그거예요. 딥 게이미피케이션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년 초부터 속속 낼 거고요. 이미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왜 게임 온라인 게임에는 운영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하고 이런 게 한참 뜨기 전에는 사람들이 2, 3천 명 달라붙어 가지고 지식인 올렸던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더미들이 하고 있는데 그 더미들의 대화 수준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는 거죠. 이미 딥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와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기술이 교육 사이드든 이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면 좋을 텐데 외려 저희같이 게임 인더스트리나 게임 업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탁 저도 머리를 한번 탁 맞은 듯한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반성을 더 하면서 교수님께서 아니, 제발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저도 네. 더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네.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라 그럴까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좀 더 이 두 개의 테크놀로지를 좀 더 합쳐서 네. 좀 더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제. 맞습니다. 그게 저의 그냥 의도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바로 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이래서 저희는 다학제 연구 이런 거를 되게 사실은 의미 있다고 보고, 오늘 사실 우리 게임화 연구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밥상에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외려 게임계 분들이랑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나눠야 돼요. 반성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갈 길을 더 도모를 해야 되는데, 한 말씀 제가 또 올리면, 드래곤플라이 같은 회사에서도 왜 디지털 치료제 한다고, 상장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제 이제 후배들이나 저랑 같이 연구하던 분들도 이제 이걸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치료제 FDA 승인까지 받으려고 가는데, 그 임상하고 이런데 뭐 100억 이상 막 들어가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2, 3년 연구하다가 이사는 아닌 게 묘하고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튼 예, 우리 게이미피케이션 연구자들이 다시 일신해가지고 이 교육 영역이라든지 헬스 영역에 새로운 어떤 도전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내 못지않게 해외 진짜 진출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 교수님께 아까 하나만 좀 더 여쭤도 될까요? 배터리가 다 떨어졌냐 혹시? 최 교수님이 이제 그 인사이트를 굉장히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그 용어들을 탁탁 하시는 데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 오늘 이제 가상의 케이스였지만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챗GPT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해묵은 회기일 수도 있는데, 외래 저는 시나리오 쪽에 더 세계관 디자인이라든지 혹시 그쪽에도 좀 더 고민이 많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게임 시나리오나 게임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들이 게임계에서는 사실은 게임 개발자들한테는 무슨 게임의 뭐 스토리냐, 게임의 무슨 시나리오냐 막 이렇게 한동안 계속 폄하되어 왔었는데, 외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른바 세계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근미래 세계관, 이 크리미널로 득실득실할 이런 세계관을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아까 그 케이스 말고 선후배 직장인들과의 관계 말고 또 다른 세계관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자, 그 GPT 기자로 해서 써주신 글도 내가 읽어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년부터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거 포함해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세계관 시나리오, 하나는 진짜 월스 케이스의 그런 세계관 시나리오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제가 너무 커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비즈니스 케이스는 더 많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만 그걸 좀 다른 면에서 지금 이제 게임과 연결하는 어떤 시나리오 내지 또는 글을 쓰는 직업과 관련된 있는 어떤 시나리오 내지 글들은 두 개가 다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은 결국 그 지금 초거대 AI는 케이스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나름 상상하고 있는 또는 현존하지 않은 뭐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녹이지? 라고 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CUT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데이터,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섞어서 전혀 다른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는 게임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아예 비즈니스 라직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내년이면 굉장히 쉬울 거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도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쪽은. 예. 근데 부정적인 쪽은 이제 최근에 이런 관련된 논문들이 대세가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창의성 논문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현존까지는 인간 중에 탑 1% 정도만 얘하고 예, 인간 중에 탑 1%만 얘하고 대항해서 뭔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정적인 건 그러나 그 탑 1% 또한 몇 개월이 안 남았다라는 게 이제 대세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인 어떠한 창의성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하면 안 된다. 인간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창의성 실험들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실험이냐면 인간이 잘 사용하는 물건 10개를 놓고 나서 그 초고대 AI한테 인류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용도를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간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나다는 애들을 싹 다 모아놓고 나서 니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중에 독특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얘를 넘어서요. 근데 그 넘어서는 것을 얘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머지 않았다는 넘어서는 것도 얘기. 학습을 해.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했던 오히려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은 남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이것이 가능한 스타트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즐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타트업의 산출물이 충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병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게임화 토론인데 이제 부모 두모 논쟁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특히 이제 초고대 AI 얘기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몇 가지 이제 발표 자료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이게 이른바 끝말잇기 놀이 이런 거는 이제 게임 개발사에서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 이미 그 자연어 처리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조크라는 게임에서도 사실은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카카오에서 발표했던 텍스트 기반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었죠. 지금은 아마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역시 카카오 채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30-40년 전쯤에는 이거 자체가 게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텍스트 머드 뭐 이런 시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이 이제 뱅 하고 터지는 게 최 교수님은 내년쯤으로 보시는 것 같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진짜 저도 끝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얘기 좀 하고요. 예. 정말 이대로 이 수능이라든지 교육제도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학교에 계신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은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같이 현업에 있는 고민하는 분들이라도 자꾸 이런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화두 던져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좀 잘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우리 패널 분들의 이제 마무리 멘트 전에 우리 플로어에 질문이 하나 온 것 같으니까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어른들한테 말했어요. 세상 바뀔 거다. 근데 그때 컴퓨터가 막 참고 컴퓨터 막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듣네요. SG 1000 뭐 이런 거. 하여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시골에 어릴 때 사는 중학생의 입장에서 부모님한테서 이거 나한테 너무 필요하다, 이거 사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학교 안에서 컴퓨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을 컴퓨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좀 더 길어지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로 교수 채용도 많이 하고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걸 했으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20대의 프레시한 머리로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제 와서 또 이걸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난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제가 게임 쪽 관련된 교수님들도 만나고 일도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일단 제가 좀 도전을 했던 것은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으로 이제 박사를 하면서 교육학회에서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교육학자가 말하는 교육과 게임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게임 쪽 교수님들은 너무 그 심사 평가할 때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교육학회 쪽에서는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반응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소위 말하는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10대, 20대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과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용어를 현저하게 모르십니다. 지금 방금 이 교수님들 말씀하신 요 내용을 아마 10%도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같은 교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히려 사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교육기관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요 애들이 10년, 2030년, 40년 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런데 왜 학교에서 교육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해도 문제는 현재 그분들이 그걸 새로 배워서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뭐 교육 분야, 뭐 의료 분야, 뭐 게이미피케이션 분야, 뭐 대학의 학문 본과 분야,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 싶은 게 좀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념 확대. 요거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계속 석사 박사 논문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발표를 들어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가 지금 석사 박사를 받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디지털 분야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점점. 게임도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 요거가 머릿속에서 그쪽으로 같이 개념 정리가 되는 느낌. 일단 그걸 좀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카데믹하게 요거를 사용하려면 옛날에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뭐 칸트나 우리가 알고 있는 헤겔이나 이런 대철학자들이 유명해진 큰 이유는 개념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도 사실 인문학적으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좀 아카데믹하게 딱 탄탄해지면 다른 쪽에서 붙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인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께서 좀 연세 있으신 분 교수님들께서 이 게임이나 이 공학적 용어를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에 발제를 드리는 죄송하네요. 예, 너무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많고 사실 너무 오늘 제 유익해서 또 좋은 기회를 즉답 몇 개를 좀 제가 드리고 네. 오늘 자꾸 신호가 와서요. 알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그나마 나왔던 게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서 메타버스 용어 논쟁할 때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넘어가셨지만 그때는
그 정의를 내리면 많은 이제 학파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도 해줬는데 요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메타버스만 해도 사실은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다 ASF 재단에서 정의도 다 내려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새로운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저는 사그러졌다라고,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은 무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의 석세스 스토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긴 했으나 우리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블록체인을 붙이고 NFT를 붙여가지고 가상경제를 다 뭐 크게 그러다 보니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저는 좌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 맞다. 예, 그 얘기고. 왜냐면은 메타버스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 공허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포럼에서 같이 활동하던 활동가 중에 한 분이 메타버스 전도사가 되셔서 그쪽 가서 열심히 했으나 다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좀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제도 하고 우리가 토론도 했는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듣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진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면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발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우리 김 교수님부터. 네. 정말 너무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런 주제들 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발표한 주제를 또 잘 억셉트를 해주셔서 또 그게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만날 날이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의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게이미피케이션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막 졸린 눈 하다가 또 게임을 하면 눈빛이 진짜 뭐 사냥꾼의 눈빛이 낯설을 많이 봤거든요. 야,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라.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근데 공부가 그게 되면 또 네, 그러면 틀리더라고요. 진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연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정답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답이 없으면 뭐가 남을까요? 질문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질문이 너무 없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독일 케이스 말을 많이 하는데 독일이 질문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 얘기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게이미피케이션이 의미가 있는 건데 게이미피케이션이 먼저 나오니까 이걸로 뭘 하지? 라는 얘기를 하면 기술 얘기밖에 안 나오거나 답이 너무 협소해져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가 존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텐데 왜 그 질문이 없지? 그래서 아까 제가 벡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생각 가지고 했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정답이 아니고 질문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말씀 듣다가 갑자기 저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짧게 안 해도 되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은 게이미피케이션 뭐 혹자는 뭐 우리 이제 최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에 우리가 전도사 역할을 칭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러저런 대학생활 하다가 한국 들어온 게 이제 2012년 말 뭐 이때였는데
그때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픈 세미나, 게임케이션 세미나 했던 자료들도 지금 어딘가에 둥둥 떠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영어 논문이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게이미피케이션 무브먼트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딱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무브먼트라는 말,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골뱅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막 낯뜨거운 그런 그 새로운 이제 터미널로지도 만들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뜨거운 가슴이었었으나 공교롭게도 그 용어들이 어딘가로부터 뭐 공격도 받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쯤에 11년째가 되겠군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굉장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우리 교수님들이랑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다시 한번 우리 게임화 연구원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지치지 마시고 함께 뛰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패널 토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